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전우식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는 제가 경험한 가장 조용한 이브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빠서이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활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체된 마치 무채색의 풍경 같다고 할까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5선의 신사 권영세 의원이 24일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딱 열흘 만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대표직에서 쫓겨난 지, 아니 정확하게는 사퇴를 한 지 8일 만입니다. 과연 권영세는 101석 민주당 의석에다 뜻을 함께하는 의석을 다 합치면 192석의 거대 야당, 그 거대 야당 점령군에 맞서서 이 땅에 다수의 폭정을 몰아내고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다수의 폭정은요, 앞으로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대한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은 입법 폭주를 넘어선 폭정이라고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권영세가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대는 이미 2승을 잃은 무소불위의 점령군이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영세를 비대위원장에 지명을 하는 인선안을 발표했고 의총은 박수로 추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그러니까 26일 상임정국위원회 그리고 30일엔 정국위원회를 열어서 권영세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지금 무소불위의 군대입니다. 이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탄핵안이 151석으로 가결이 되는지 200석으로 가결되는 것인지 그게 무척 궁금합니다. 국회 전문위원들은 일단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이상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격이라면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또 배신자를 세워야 할 판이었습니다. 적어도 8석 이상의 배신자가 필요하니 말입니다. 원래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 30분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래서 급하게 탄핵소추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법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법안의 공포 혹은 제2요구권 요구 시한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박찬대가 무슨 권한으로 24일까지 이 법안들을 공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 그 탄핵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내란죄의 공범으로 한덕수까지 처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내란 특검을 세우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시빨리 내란 특검을 출범시킨 뒤에 윤석열을 구속시켜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와해시킨 뒤에 대선 전국으로 몰아가겠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앞길은 탄탄하게 열린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모두 스톱이 된다. 그런 계산 때문입니다. 그런 불순한 의도가 깔리는데도 한덕수 총리가 그런 민주당 요구에 순응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박찬대는 공공연하게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당신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 그리고 의총에서 탄핵 소추를 결의했던 것입니다. 명분은 내란 동조, 내란 연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한덕수를 비롯한 내각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선포 행위, 이 내란 행위에 동조를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를 내란 연장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민주당은 갑자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켜본 뒤에 오는 26일 탄핵안 발의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게 또 민주당 아킬레스건이었던 겁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6명 지금만으로는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니까 3명을 더 임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중에 2명은 민주당 출신이죠.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는 그걸 지금 안 하는 걸로, 임명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건 국가원수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하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된 다음에 자기가 권한대행으로서 임명을 하겠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의총결의도 이재명이 결심을 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입니다. 의총이 탄핵 소추하기를 기를 해두었는데 이재명이 안 돼. 일단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걸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세요. 이러니까 그대로 또 당의 의사가 바뀌었습니다. 박찬대가 어제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안 승하는 완료됐다.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루어진 뒤에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이쯤 되면 박찬대의 이 말 역시 저에게는 협박으로 들립니다.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소극적 업무로 국한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원수로서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뒤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저와 똑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과연 한덕수 총리는 26일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덕수 총리 역시 나는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든 박찬대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를 유보한 것을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당론을 통해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 26일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다.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이다.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여기서 박찬대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 명령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결정을 하면 그게 국민 명령인가요? 그리고 내란 종결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내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든 자기들 뜻대로 내란 특검을 공표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윤석열 정권을 와해를 시키면 그건 내란 종결에 협조하는 일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내란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데도 대한민국 언론들도 그리고 집권 여당도 제대로 여기에 저항을 못합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 조한창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입니다. 이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과연 한덕수는 이들 3명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절차에 즉각 나서지 않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날 곧장 탄핵안을 발의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중언부언하는 것 같지만 정말 명실상부한 점령군의 모습입니다. 자, 민주당에게 12월 3일이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에 의거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가 아닌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국회는 그날 민주당 등 야당의 국민의힘 한동훈계가 일부 가세에서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요구에 수긍을 해서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군인들은 물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가 헌법에 따라 받아들여진 그 순간부터 계엄군이었던 군인들은 내란죄 범인으로 지목이 됐고 윤석열은 졸지에 내란죄 수괴로 추락을 했습니다.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군의 핵심 간부는 물론 계엄사령관 모자를 썼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까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비상계엄의 계엄사령관 임명장을 받은 것, 그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만약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두고 내란죄로 의유를 한다면 이보다 더 허망한 결말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총함은 쏘지 않고 해제 요구에 순응한 이 이상한 내란죄 완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런데도 12월 4일부터 대통령이 비상대권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적혀있는 헌법책은 이제 휴지가 됐습니다. 그 헌법책, 만약에 이대로 모든 사태가 정돈된다면 그 헌법책은 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 모든 법률가들, 모든 지식인들은 하나같이 윤석열을 내란죄 수괴로 몰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인심을 잃어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조중동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문은 산의 칼럼은 물론 사설까지 윤석열을 내란죄 수괴로 군의 장성들을 반란에 가담했다가 추포된 덜 떨어진 군인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이 가면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과 함께 충암파로 불린 국방부 장관 김용현부터 방첩사령관 여인영, 그리고 국회 분류와 이 눈물을 질질 짜서 세간의 관심을 모은 다음에 윤 대통령이 국회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어요 라면서 내놓고 대통령을 배신한 특정사령관 곽종건, 그리고 마침내 육군참모총장 박안수까지 수갑을 차고 조리돌림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정말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면 육군의 총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이 이렇게 쉽게 체포당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참으로 이상할 정도로 국군은 허약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암파 뒤에서 덜 떨어진 장군들인 그들을 조종한 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김용현을 비롯해서 곽종건까지 몇 명 안 되는 그 덜 떨어진 장군들 말입니다. 12월 3일이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결단이든 아니든 이 사태를 뒤에서 설계하고 조종을 한 자가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처음 기획 설계한 흑막으로 지목받고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이번 신문기사를 전부 읽고 난 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군의 쓰레기 하나가 전군을 악취가 진동하도록 만들었다. 덜 떨어진 장군이 있는 줄은 알았는데 쫓겨난 쓰레기 하나가 그 전군을 악취가 진동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제 결론은 그것입니다. 노상원은 계엄 상황을 배후에서 관여했을 뿐 아니라 김용현에게 최초로 계엄 아이디어를 제시한 자였습니다. 노상원이 김용현과 문상호 전 정부사령관 등과 함께 경호처 카르텔을 구성한 다음에 이 경호처에서 근무를 한 선후배 상하관 그 관계는 카르텔이 되어서 끈끈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경호처 카르텔을 구성한 다음에 계엄의 소극적인 인사를 미리 쳐내서 안전한 계엄 상황을 설계했다 하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언론은 정보사 소식통들을 이용해서 노상원이 윗선의 정보 보고를 잘하고 배후에서는 일을 꾸미기 좋아하는 전형적인 모사꾼 스타일이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군인들이 있죠. 왕왕 있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해봐서 합니다. 이런 군인들은 하나같이 인맥으로 출세를 하려고 듭니다. 노상원도 그런 부류였는데 2018년 여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해서 불명예에 전역을 했습니다. 연금조차 받지 못하게 된 그는 점술가로 변신을 해서 호구지책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치부심하던 노상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충암파 김용현을 만나서
계엄 아이디어를 주입했습니다. 신문은 노상원의 계엄 아이디어가 김용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을 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용윤은 충성심 하나로 장관까지 오른 우직한 스타일로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스타일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래서 노상원이 먼저 계엄이 필요하다고 말을 꺼냈고 김용윤을 통해 마침 정치적 난관을 돌파할 카드가 필요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계엄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다. 이 기사는 특히 김용윤 장관과 노상원을 필두로 형성된 이른바 계엄오처 카르텔이 계엄 사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용윤, 노상원 두 사람은 1989년 수도방위 사령부 수방사라고 부르죠. 이 수방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김용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호처장을 맡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를 했던 노상원이 경호 업무에 대해서 각종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김용윤과 노상원은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경호실에서 노상원과 함께 근무를 했던 문상호 전 정부사령관까지 더해지면서 이른바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회동, 롯데리아 1, 2차 회동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대통령 경호처는 한 번이라도 몸담으면 따로 정기적인 사모임을 가질 만큼 인맥이 끈끈한 조직이라고 썼습니다. 아까 제가 왜 카르텔이라고 부른지 설명하면서 드린 얘기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일자도 노상원이 작품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설계 기획했다고 지목받고 있는 노상원이 지금 점집을 셨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의 점괘를 보고 12월 3일이라는 날짜를 지정을 해서 계엄을 하려면 꼭 이날이어야 한다 이렇게 김용윤에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점괘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계엄 건의는 김용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애초에 김용윤에게 계엄을 제안한 인물은 노상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은 순수한 김용윤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상민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노상원을 그리고 김용윤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노상원은 지난해부터 계엄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김용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소식통은 노상원이 날짜까지 찍어 계엄을 하려면 날짜는 12월 3일이 좋다는 취지로 김용윤에게 건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엄 아이디어는 야당의 잇단 탄핵 공세로 비상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던 윤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면서 계엄 준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언론에 나온 대통령실 소식통의 말이 이렇습니다. 계엄이라는 아이디어는 마침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던 윤 대통령 생각과 맞아떨어져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언론은 대통령의 결심으로 계엄 준비에 들어간 노상원과 김용윤이 대통령 경호부대 근무인연을 바탕으로 경호적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정보사 인사를 찍어내기 한 정황도 파악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든 놀랍게도 이번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자는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부사령관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번 계엄 사태에 관련해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그 노상원을 구속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이틀 전 오전 7시 10분 서울 서부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낸 노상원은 수첩에 누굴 사살하라고 작정을 했나?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NLL 이 북한 공격을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나? 이런 기자들이 쏟아지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채평이 등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기록 부서를 의무화한 헌법 82조를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있는지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헌법 82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말하자면 지난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문서로 만들어서 국무총리 이하 모두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 문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국법상 행위를 미처 문서로 하지 못했다고 하여 탄핵을 받은 전례가 있는가요?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노상원에 대한 온갖 기사가 언론사마다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흥미 위주의 기사도 많지만 또 신문사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다 달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12월 3일 비상계엄 사전기획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첩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첩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군부대가 배치될 목표지 그리고 군부대 배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수첩에 국회 그리고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연수원 이렇게 지금 다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편 노상원이 수첩에 북한이 공격을 유도한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NLL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에게 노상원 거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한이 공격을 유도한다 하는 메모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김용현 등이 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맥이 닿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간이 크게도 그걸 기획했을까요? 그런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노상원의 아이디어 차원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김용현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이 얘기는 국방부 장관일 때 한 얘기죠. 그리고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김용현과 윤 대통령을 내란 외에 외환죄로도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외환죄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경찰 역시 윤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노상원이 수첩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그리고 노조와 판사, 지난번에 위정교사 무죄 판결을 한 김동연 부장이 아주 대표적이죠. 판사 그리고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을 하고 판사 등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거 대상, 쓰레기입니까? 수거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수첩에 있었다고 합니다. 노상원이 이 수첩은 손바닥 크기의 60-70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혀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포고령 관련 내용은 수첩에서 일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노상원은 이제 비상계엄 사건 중심 인물이 됐습니다. 자, 이재명이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히 여의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등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겠다 하는 뜻을 드러냈다고 알려지자 즉시 탄핵 절차에 착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이 어청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하다. 결국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니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 헌정 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재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으며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으로 탄핵 요건은 국무위원 탄핵 요건과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신분이 된 이상 탄핵을 한다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맞는 또 다른 요건이 설정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저는 이 정치인들을 보면 남미에 서식하는 군대기밀을 연상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군대기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군대기밀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기밀은요, 선두개미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엄청난 회오리를 그리면서 가장 큰 회오리는 몇백 미터가 되는 지름이 있습니다. 지름 몇백 미터. 엄청난 회오리를 그리면서 죽어갑니다. 선두개미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예외 없이 모두 다 몰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